자, 이제 희망사항이지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1,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고, 또 이제 어떻게 인권 유린이 진행이 됐었고, 또 평화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계대전 후의 세계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이 세계대전 후에는 이제 드디어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 하지만 이제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제1진영, 미국이 대표하는 이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이 대표하는 이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막 직접적으로 둘이 충돌을 하는 건 아니지만 꽁꽁 얼어붙은 듯이 전쟁을 한다라고 해서 이른바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전쟁이 끝난 1945년 이후부터 이제 1980년대 후반, 1990년까지를 쉽게 냉전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부터 그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데는 정치적으로 이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선언이라고 했었죠. 트루먼 독트린이 뭐야? 그쵸.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었고요. 공산주의 진영은 이 트루먼 독트린의 선언에 맞서서 이른바 코민 포럼이라고 하는 걸 결성하죠. 그쵸. 공산당 정보국이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럽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특히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마셜이라는 사람이 유럽에다가 전후복구 자금을 전격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른바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걸 소개합니다. 영어로는 플랜이라고 하고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죠. 마셜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유럽에 약 4년 동안 130억 달러 정도를 지원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이었던 소련도 이것에 맞서서 동유럽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이른바 경제 상호 원조 회의, 줄여서 코메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마셜 플랜에 대항하기도 했고요. 또 군사적인 조직으로서 이른바 나토라고 불리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만들게 되고요. 공산주의 진영도 이에 맞서서 공동의 군대 바르샤바 조약 기구 이른바 WTO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서 냉전이라고 하는 게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특히 이들의 충돌이 거의 처음 첨예하게 대립된 게 바로 전후의 독일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이 독일을 분할 점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이든 소련이든 둘 다 이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소련이 이른바 어떤 조치를 단행하냐면 베를린을 봉쇄해버리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어버리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 베를린은 소련 관할 구역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베를린이라고 하는 데를 봉쇄시켜버려가지고 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공중에서 지원을 해주는 덕분에 이것이 무마가 돼버렸고요. 그렇게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대입을 하다가 결국에는 동독과 서독이 이쪽이 서쪽이니까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종래에는 베를린에 장벽까지 설치가 되면서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분명 이름은 냉전이야. Cold War. 차가운 전쟁인데 이 냉전 속에서도 이른바 열전, 뜨거운 전쟁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미국과 소련이 직접적으로 충돌할 뻔한 사실은 거의 없지만 이제 그들에 의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해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맨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었어요. 중국에선 이른바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끌던 공산당이 대립을 해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공산당 중심의 이른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게 세워져서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제2진영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공산주의 진영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전쟁이 펼쳐져요? 그쵸? 북쪽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이른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6.25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중국. 자, 이게 시간적 순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는 어떤 게 일어나냐?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이런 게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쿠바 미사일 사태라는 게 벌어지게 돼요. 쿠바가 어딨냐? 이 지도에 있을라나? 아, 여긴 없네. 자,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지도가 너무 대충인데? 다시 그려야지. 미국,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으면 미국이 여기다 치면은 여기 이쪽에 있는 작은 섬이 이른바 쿠바라는 나라입니다. 쿠바라는 나라인데 소련이란 나라가 미국의 문 앞인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때 당시 케네디 대통령도 너 미쳤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터키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니네한테 핵 쏠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한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이 거의 벌어질 법하기 직전의 일이었었죠. 하지만 결국 양쪽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이 쿠바 미사일 사태는 무마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핵전쟁 거의 직전까지 갔었던 사건이 바로 이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였고요. 또 이 냉전을 상징하는 가장 큰 전쟁 중 하나가 바로 이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원래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우리랑 비슷하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라고 하는 이 두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남베트남은 미국이 지원을 했고요. 북베트남에는 소련 정권이 들어섰었지만 북베트남이 결국에 승리를 하면서 베트남에도 공산주의 정권이 승리를 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소련과 미국에게 큰 결과를 가져다 주진 못했어요. 서로 지치게만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야, 우리 좀 친하게 지내보자. 우리 싸우지 말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할 것 없이 좀 친하게 지내보자라고 하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과 수교를 하기도 하고요.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평화의 움직임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핵미사일을 절대 쓰지 말자라고 하는 이른바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맺게 돼요. 줄여서 솔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열전을 몇 번 겪으면서부터 이 냉전이라고 하는 무드가 점점 깨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냉전이 점점 진행되는 와중에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다양한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 보이는 필리핀이라고 한 나라는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독립을 하게 됐고요. 미얀마라는 나라, 작년에 되게 핫했죠. 영국과 협상해서 독립을 하게 됐고요. 베트남은 방금 배웠듯이 프랑스랑 잘 싸워서 독립을 했지만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싸워서 전쟁이라는 걸 일으키게 됐었고요. 결국엔 북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승리를 해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됐던 나라였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서아시아와 중동 지역도 굉장히 핫했다. 특히 핫했던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정신적 고향이었던 이 이스라엘에 주차례 세계대전에서 연합국들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대줬던 유대인들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들의 고향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반감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네 차례 이른바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과 벌어졌던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지금도 굉장히 갈등이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굉장히 핫하고요. 그리고 이 이집트라는 나라,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을 영국에게 넘겨주면서 독립을 유지했던 이 이집트라는 나라도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어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돼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나세르라는 사람이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수에즈 운하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재산, 이른바 국유화 시켜버리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 시킴으로써 이집트에는 나세르라는 사람의 주도로 공화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특히 아프리카에 보면은 이 1960년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죠. 이 1960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이 1960년을 아프리카 독립의 해, 아프리카의 해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 냉전이 벌어지고 있던 와중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독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싫다. 이 제1진영, 제2진영 우리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다른 진영에 속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등장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걸 바로 제3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세계에서는 우리는 이 1진영, 2진영 어디와도 동맹을 맺지 않겠다. 이른바 비동맹주의라고 하는 걸 모티브로 이 제3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3세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평화 5원칙이 있었다가 이 반둥이라는 데서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른바 평화 10원칙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우리는 제3세계의 일원으로서 제1세계, 제2세계 어디에 속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1961년부터 제3세계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제3세계에 가담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인도나 여기 보이는 중국이라든지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이 제3세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끌어갔던 국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점점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게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냉전이 완화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 그 시작은 아까 봤었던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닉슨 독트린. 자, 1960년대 이후로 냉전 체제의 변화의 조짐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랑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 중국과 소련이 이진영을 이끌고 있었던 이 양대 산맥 중 하나였는데 둘이 이념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념 갈등을 벌이게 돼가지고 굉장히 둘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요. 또 프랑스가 이해관계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탈퇴하게 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제3세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했고 1970년에 본격적으로 공산국가였던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 등 이제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게 점점 완화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봤듯이 전략무기 제한 협정 같은 걸 맺어요. 소련과 미국이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핵무기 좀 쓰지 맙시다라고 하는 걸 서로 합의를 하기도 했고요. 동독과 분단되었던 동독과 서독이 서로 화해를 하면서 같이 유엔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전의 분위기가 점점 완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고요. 종래는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게 해체되는 것까지 봤어요. 그 냉전의 해체는 바로 이 냉전의 상징과도 냉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해체되면서
냉전은 거의 해체를 막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련의 냉전의 해체를 이끌었던 인물이 이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었어요.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인물이 이른바 두 가지 정책을 하게 되죠. 개혁, 개방. 그래서 개혁이란 뜻을 가진 용어가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글라스노스트, 개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진 게 글라스노스트였습니다. 그렇죠. 개혁이라고 하는 건 시장경제제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야. 소련이 공산주의였지만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제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였고, 글라스노스트, 개방은 이제 정치 민주화, 이제 공산당의 독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소련의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글라스노스트, 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개혁인지 뭐가 개방인지 외우기 힘들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만 외웠어요. 학교 다닐 때. 방글방글 웃는다. 그래서 개방이 글라스노스트. 방글방글 방글방글. 자, 개방이 글라스노스트.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혁이 페레스트로이카인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이른바 몰타 회담이라고 하는 걸 개최해서 냉전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라고 선언하기도 했고요. 이 다음에 권력자였던 옐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련을 해체시켰어요. 소련을 드디어 해체시키고 러시아란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구소련 국가들끼리 이른바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걸 줄여서 CIS라고도 하죠.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소련이 해체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련의 해체 전후와 더불어 가지고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동유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땠어요? 소련의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던 지역이었잖아. 그래서 뭐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바웬사 같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서 폴란드도 이제 민주화를 맡게 되었고요. 뭐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도 등장을 하게 됐고요. 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에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맞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이제 결국 냉전이라고 하는 게 소련과 이진영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소련과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 독자적인 개혁 노선을 걷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중국의 개혁 개방이라는 걸 먼저 보도록 할 텐데 그냥 크게 두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돼요. 하나가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이었고요. 하나가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이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른바 어떤 사건을 만들어요. 그렇죠.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이상한 일을 만들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중국의 오래된 악습을 부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네에 있는 공자상 같은 거 다 부시고 막 그랬다라고 했었죠. 동네에 있는 책 다 태우고 지식인들 막 죽이고 막 그랬던 사건이 문화 대혁명이었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흑묘든 백묘든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못 살았다.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잖아. 즉 시장 경제 좀 도입하면 어때? 우리 중국 사람들이 잘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시장 경제를 일부 도입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오쩌둥 뒤에 나왔던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은. 하지만 경제가 성장했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바라지 않았던 덩샤오핑은 민주화 운동이었던 천안문 사태를 티엔안먼이라고도 하죠. 아주 잔혹하게 진압을 해버리는 모습까지 보이게 됐고요. 이후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홍콩을 반환받고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걸 개최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뭐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것까지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뭐냐? 이제 그 이후의 시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시대에 이제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냐라는 걸 볼 거예요.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게, 세계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세계 질서는 당연히 돈이 중요하죠, 돈. 그래가지고, 1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회의가 열려요. 브레턴 우즈 회의라는 게 열려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국제 경제의 기준이 되는 화폐, 달러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의 1980년대에 대공황 이후에 그런 국가가 간섭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히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을 줄이자라고 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 계층이 반발을 일으켰어요. 80년대 뭐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라든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끌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의 기조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적 통합의 움직임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유럽 연합, EU, 뭐 아세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 지역 간의 협력도 굉장히 많이 넓어져서 결국에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화의 과정까지 한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냉전 세계 이후에 냉전 세계와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이것만 본다고 해서 시험을 만점 받을 수는 없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 굉장히 급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맥락을 잡는데 교과서도 한 번씩 보시면 뭐 좋지만 시간 없으면 프린트나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내가 2학년 3반 사랑해라고 써놨는데 없어졌네. 2학년 3반 사랑합니다. 뭐 1반, 2반 정한이, 태찬이, 푸름이 그래요. 예.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학교에서 봐요.